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역사의 밑바닥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뭐라고 그랬죠? 시간, 인간, 공간. 그죠? 시간, 인간, 공간 가운데 주체는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숱한 인간들을 앞으로 만날 겁니다. 그 인간들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잘랐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게 머릿속에 전부 다 있어야 합니다. 자기 머릿속에.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랐냐면 문자 기록이 있기 이전과 이후로 나눴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선사. 문자가 생겨난 이유를 역사 시대로. 엄밀한 의미로 우리가 배우는 히스토리란 문자 시대 이후의 역사를 말한다. 되게 그 문자가 생겨난 때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청동기 시대 이후입니다. 다시 강조하겠어요. 청동기 시대 이후에 문자가 생겨났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국가가 생겨났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사유재산이 생겨났다.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됐다. 아주 중요한 변화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크게 둘로 구분하자면 문자 이전 시대와 문자 이후 시대, 즉 선사 시대와 무슨 시대로? 역사 시대로 나누는 게 참 타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여성이 역사에서 주도권을 상실한 게 언제부터라고요? 청동기 시대부터입니다. 그 이전에는 사실은 여성의 시대였어요. 그죠? 생계 문제를 거의가 다 여자가 다 해결했거든요. 전에는 구석시대, 신석시대. 근데 신석시대 농경이 발달하고 농사를 지어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놈의 잉여 생산물을 차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뭐가 되고요? 지배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뭐가 되고? 피지배층이 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가 생겨나고? 전쟁이 생겨나고 약탈하고 정복하고 이런 때가 언제부터라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선사와 역사 시대로 나눴다. 됐죠? 정리됐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탄생 이전을 뭐라고? BC. 예수 탄생 이후를 뭐라고? AD. 요거는 아마도 서구적인 잣대에 의해서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른다. 싫어도 따를 수밖에 없다. 그죠? 싫어도. 그렇게 또 뭐가 있냐면 세계화입니다. 이 세계화 때문에 말이죠.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범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점이 많아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잘 사는 놈들은 잘 사고 못 사는 사람은 더 힘들게 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 시대를 넘나드는 그런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거기에 어떻게 저항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가 숙제를 풀어야 될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를 하는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우리 또 세 번째 어떻게 시대를 구분했어요? 마르크스적 관점에 의해서 시대 구분했었죠. 고개 드세요. 보지 마세요. 비겁해요. 비겁해. 보면 비겁해요. 보면 자꾸 의존하게 됩니다. 아이들도 항상 책 덮어 해보자 하고 하세요. 아이들도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한 패러그래프를 애한테 읽으라고 그러고 말로 반복해보라고 하세요. 네가 방금 읽은 내용을 엄마한테 얘기해주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문장도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 훈련하다 보면 한 문단 더 하게 되면 한 페이지 이렇게 해나갈 수 있어요. 요약해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집중력도 생기고 말하는 힘도 생기고 머릿속에 체계화시키는 힘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 보내는 것보다는 잡아 앉혀놓고 한 문장, 한 문단 이렇게 좀 넓혀 나가보세요. 알겠죠? 근데 되게 싸워 초창기에는 엄마가 그게 되게 힘듭니다. 막 때리고 싶고요. 머리가 끌어지고요. 못 참아요. 그리고 아이도 못 견뎌합니다. 되게 내가 그것을 강하게 시킨 애들 치고 기절 안 하는 애들이 없어요. 토하고 기절하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데려가요. 아이고 안 돼. 애 잡겠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면 애 실패해요. 근데 그 고비를 넘기면 성공해요. 아 우리 애가 드디어 텄어요. 혼자 나도 공부하면 이제 글을 읽을 능력이 생겼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보지 않고. 알겠죠? 보지 않고. 돈 받을 거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머릿속에. 그죠? 그처럼, 우리가 문자로, 활자로 돼 있는 것들을 보고 늘 하던 습성 때문에 어쩌면 늘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자꾸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 머리는 이세돌이 하는 거 봤잖아요? 기계가 그렇게 위대하다고 문명의 발전이 인간을 위협하긴 하지만, 한 번 이겼다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한 번 이겼다는 게
기계를 우리가 뛰어넘고 있다 아직도 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세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도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천재와 범죄 사이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집안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그 바둑 단수가 식구들 형제들 다 합쳐서 자매들 다 합쳐서 몇 단이 나더라? 20 몇 단? 그리고 그 5명인가 형제 가운데 제일 머리 나쁜 애가 야 너는 머리가 너무 나쁘니까 바둑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왔대요. 내가 볼 때는 집중력인 것 같아. 그게 집중력이에요. 바둑도 봐보세요. 보지 않고 바둑을 둡니다. 머릿속에 19줄 속에 바둑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머릿속에 어때요? 전부 다 기억해놓죠. 그리고 바둑 두고 난 다음에 아까 뒀던 것들 다 다시 복귀하죠. 여러분들 자녀도 그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글로 합시다. 글로. 문장으로. 그런 훈련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 하는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학원 가면은 특정한 것들만 암기하지 하나의 어떤 체계화된 지식, 하나의 문장, 문단, 패러그래프, 글 전체 이것을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고 다시 리피트해서 반복해서 해주는 그런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르크스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벌써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이에. 애들은 맨날 잡으면서 말이야. 자신들은 똑같이 애들보다 더해요. 내가 엄마들 거쳐오면 다시 고대 무슨 사회? 원시 공산사회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산 양식에 따라서. 말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생산 양식. 누가 그 시대를 먹여 살렸느냐의 문제죠. 생산 양식이. 그래서 고대는 원시 시대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시대라고 하면 선사 시대를 말합니다. 신석기 시대, 구석 시대는 어때요? 같이 먹고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죽었어요. 없으면 같이 굶어 죽고, 있으면 같이 먹고. 맘모스도 어때? 한꺼번에 50명, 30명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맘모스를 때려잡아가지고 같이 해체해서 나눠 먹었겠죠. 이게 언제적 삶이에요? 이게 언제적 삶이에요? 구석기 시대의 삶이에요. 맘모스 잡아먹던 데가 구석시대 삶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석시대부터는 이제 주로 농경이 시작되고 목축이 시작되고, 신석시대 무슨 생산으로? 무슨 경제로? 생산 경제로. 생산해서 길러먹는 경제가 됐어요. 식물을 길러먹으면 농경이죠. 동물을 길러먹으면 목축이죠. 그 전에는 어땠어요? 채집과 그것의 상대적인 개념이, 농경의 상대적 개념이 채집이고, 예? 목축의 상대적 개념이 뭐예요? 수렵이에요. 수렵. 그죠? 수렵에서 농경으로, 채집에서, 미안해요. 수렵에서 목축으로, 채집에서 농경으로, 이렇게 이행되는 것을 무슨 경제로 이행됐다? 생산 경제로 이행됐다. 이렇게 개념으로 담아내야 됩니다. 개념 뭐라고 그래요? 생산 경제라는 것 속에 목축이, 수렵이 목축으로, 그 다음에 채집이 농경으로 이행됐다라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사회가 됐다고요? 원시 공산사회에서 고대 노예제. 노예가 생산을 담당하는. 노예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정복 전쟁이 필요합니다. 사람 잡아야 되겠죠? 포로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고대는 이렇게 전쟁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그래요, 잘했어요. 중세 무슨 사회라고? 봉건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는 생산을 누가 담당했죠? 농노들이었죠. 농노들. 그죠?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근대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생산을 담당한다고요? 노동자들이 담당합니다. 노동자들이 담당. 우리나라만 근로자라고 합니다. 아니죠? 노동자들이 담당합니다. 노동자들이. 이 노동자들을 각성시켜서 세계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너네들이 열심히 그 생산에서 잉여 생산이 생겼는데 그 잉여 생산물을 빨아먹고 착취하는 자본가들,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타도하자. 이게 바로 무슨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이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로 갔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러시아였어요. 이 러시아가 뭐가 됐어요? 그때 소련이 됐었죠. 이 소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중국도, 쿠바도, 북한도, 그죠? 동유럽 여러 나라들, 루마니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쫄딱 망했죠. 1990년에 다 망했죠. 공산주의가.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하고 사회주의가 망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행되지 못했어요. 다시 옛날 원시 공산사회처럼 완벽한 공산사회가 이행돼야 지구상에 파라다이스가 온다라고 선동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였어요. 그 마르크스가 만들어 놓은 도식적인 역사 발전 단계가 마르크스 사관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뭐라고요? 고대 원시 공산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죠?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현재는 자본주의가 썩어가고 있는 사회. 근데 인류는 어때? 항상 현재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어요? 해결합니다. 해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살았던 인류는 너무 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 굴면 일어나가지고 주섬주섬 농기구 챙겨서 들에 가가지고 밥 메고 김 메고 하다가 저녁에 해지면 들어와서 잠자고 그 다음날 또 하고 이게 수천 년간 반복됐어요. 그래서 그 반복을 계속 거듭한 결과 나이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경험이 많죠. 아, 닭 울어봤댔자 지금은 너무 깜깜해 라는 걸 압니다. 경험상.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늦게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을 충고해주고 가르쳐주고 코치해주고 꼰대 짓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젊은이들이 훨씬 더 빠릅니다. 도구가 너무나 빠른 속도로 빠른 템포로 발전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뭔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오히려 꼰대 취급받고 뒷전으로 밀려나가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런 길로 접어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요.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가 인생의 절정을 달리는 겁니다. 자기 전성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의 절정기를 살면서 과연 그 전성기를 제대로 구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 발만 더 먼저 가면 아까 이렇게 길에 나와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아주머니처럼 여유 있게 훨씬 더 남한테 배려해주고 도움을 주고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해보신 분들은 알죠?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 막 튀어나가려고 그러고 걔들 막아야 되고 근데 가서 온몸으로 막고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쯤 되면은 벌써 자기 삶을 끌고 나가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좀 좋겠어요. 아시겠죠?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ADBC. 또 하나는 뭐? 선사와 역사. 그리고 마르크스적 공인법. 또 하나는 왕조별을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왕조별을 하다 말은 것 같은데 왕조별 역사 발전 여기 앞에 있어요. 용감하게 오세요. 괜찮아요. 왕조별 역사 발전 단계를 해봅시다.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입장이 돼서 한번 해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는 왕조로 말하면 고조선이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저, 상한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랬죠? 여러 나라. 초기 국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나라. 뭐 학자에 따라서 열국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 나라 이게 좋습니다. 초기 여러 나라 시대죠. 이 초기 여러 나라가 어떻게 됐죠? 통합됐죠? 그래서 더 왕권이 강화되고 영토 정복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고 불교를 받아들여서 고대 국가가 됐습니다. 고대 국가 누구라고요? 고구려. 그 다음 누구? 백제. 그 다음 누구? 신라.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세히 할 겁니다. 우리 이 수업을 통해서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통합한 게 누구예요? 통일신라죠.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는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발해가 있었죠. 이들의 대립 시기를 뭐라고요? 남북국 시대다. 마치 오늘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국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가 발해 시대를 비교해보면 발해는 마치 북한처럼 신라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여기 핵만 없었지 거의 비슷한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그래서 남북국 시대였고요. 이 남북국 시대를 종결짓지 못하죠. 신라가 어떻게 돼요? 분열되죠. 그래서 후 백제, 후 고구려, 또 뭐 신라 이렇게 후손 시대로 갑니다. 이걸 전부 다 수습해서 통일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왕건이었다. 918년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우고 936년 통일하죠. 민족을 재통일하죠. 고려에 의한 통일이죠. 이렇게 고려가 이어져 나가고 고려왕조 500년, 조선왕조 500년 기억나세요? 다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딱딱 박아두세요. 이게 줄기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줄기. 그리고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뒤를 이어서 일제시대 그리고 오늘날에 이뤘어요. 역사가 복잡해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중국사를 한번 해볼까요?
싫어요? 해야 돼요. 어차피 중사도. 그래서 일단 중사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또 있어요. 또 시대구분법이 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를 다시 나눠서 무슨 시대라고? 석기시대. 그 중에서도 올드 석기 뭐라고요? 구석기 시대. 그 다음 뭐가 온다고? 신석기 시대. 그죠? 이렇게 도구에 따라서 시대 구분을 도구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시대 구분. 알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신석기만이 뭐라고요? 이게 선사시대에 해당된다. 선사시대에 해당되고, 자, 청동기 시대부터는 역사시대로 돌입했다. 역사시대.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역사시대가 이행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청동기 다음에 무슨 시대요? 철기시대죠. 철기. 그래서 자,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나누는 것은 도구 때문이에요. 도구. 여기까지는 되게 알아요. 근데 무슨 도구를 기준으로 했었냐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려면 지금 한번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철기시대예요. 알겠죠? 이상하다. 내가 맨날 가지고 노는 게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시대라고 해야 되지 않나? 또는 뭐 컴퓨터 시대라고 해야 되지 않나? 디지털 시대라고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기준이 뭐냐면 도구인데 도구 가운데 어떤 도구냐면 날이 있는 연모예요. 날이 있는 연모의 재료가 뭐냐에 따라 재료가 섞이면 석기시대, 그것도 올드 섞이면 구석기, 뉴 섞이면 신석기 이렇게 구분했고, 청동기 시대에도 날이 있는 청동기가 뭐가 있나요? 비파형 검이죠. 검. 청동, 도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날이 있죠. 검이라든지 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동기 시대에 날 있는 연모들이에요. 청동기 시대에 청동제 호미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겠죠. 알겠어요? 우리가 동화 속에서나 금도끼, 은도끼 이런 말 하지 금으로, 은으로 도끼 만들어 쓰는 거 봤어요? 절대 없습니다. 금도끼, 은도끼는 없어요. 알겠죠? 금으로 도끼를 만들어서 나무를 펴면 잘 펴질까요? 금이 찌그러들어요. 금이 연약합니다. 금은 잘 늘어나고 연성도 강하고, 그죠? 변형도 잘 되고 그래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아. 금은.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귀금속으로서. 그러니까 청동시대 청동기는 금이나 은만큼은 아니지만 귀금속이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지배층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지배층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농사를 짓지는 못해요. 귀한 귀금속 갖고 어떻게 땅 파고 다닙니까? 그리고 땅도 파지 않아요. 너무나 물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날이 있는 연모가 되게 청동기였지만 농기구는 아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알았어요? 날이 있는 연모는 청동기로 만들었지만 농기구는 아니다. 철기 시대에 와서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날이 있는. 그 재료가 뭐라고요? 쇠다, 쇠. 그래서 철기 시대라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날도 무슨 시대의 연장이다? 철기 시대. 현재도 꺼내보세요. 칼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철로 돼 있잖아요. 쇠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 농부들한테 가보세요. 지금도 도끼 뭘로 돼 있어요? 쇠로 돼 있어요. 낫 뭘로 만들어졌어요? 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무슨 시대예요? 철기 시대의 연장선이다.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날이 있는 연모. 이걸 모르면 이해를 못 시켜요. 애들한테. 애들을 설득을 못 해요. 엄마 컴퓨터 시대잖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얘야, 날이 있는 연모. 컴퓨터로 무를 쓸 수 있냐? 이렇게 해보세요. 알겠죠? 스마트폰으로 연필 깎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용도의 날이 있는 연모 재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금방 이해해요.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무슨 시대라고? 철기 시대의 연장선이다. 됐어요? 웬만한 거 전부 다 정리됐습니다. 이제 시대 구분은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시대 구분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인간, 시간, 공간 가운데 인간과 공간은 너무나 변화가 많아요. 들쑥날쑥이에요. 그때그때 다 따져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 시대 구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대 구분 관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대 구분은 너무나 한번 쫙 유별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를 쫙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그 칠판에 다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그래요. 저로서는 편합니다. 내가 쓸 걸 다 써놨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디지털 환경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실은 학습자 입장에 보면은 지루해요. 그 막 쏟아지는 정보량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내가 쓰는 순서에 따라서 아날로그적이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쓰면서 머릿속에 들어가는 속도가 균질해요. 근데 얘는 말이죠. 내가 넘겨버리면 사정없이 막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환장하겠죠? 저거 다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디지털로 응대하세요. 그래서 카메라를 딱 가지고 찍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저까지 건 문제 없어서 찍어 놓고 그리고 설명을 듣는데 줄여가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찍으세요. 찍어서 하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좀 더 잘 나오는 카메라를 갖고 찍어서 카톡으로 다 올려줄 거예요.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슬로우 템포로 천천히 집에서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아 거기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그렇지 그냥 언제 나중에 봐야지가 평생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디지털 환경은 여러분한테 아주 무한대의 기회를 제공해요. 이런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들어가 보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걸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디지털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수업을 직접 면대면에서 듣고 강압적으로 혼나가면서 보게 드세요. 비겁하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편하게 누워서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하지만 그것들이 꼭 우리한테 편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것들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주어진 환경이 이런 형태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괜찮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교재도 다 읽는 것들이에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인데 역사의 의미 그랬죠. 지금 교재에는요. 지금 고등학교 그 수능용 교재를 보면 다 빠져 있어요. 역사 의미가 너무나 어려워서 여러분들 배웠던 교재에는 이게 다 나와 있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이게 다 있었죠. 역사란 무엇이가 없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다녔나요 학교는? 근데 지금은 또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자면 좀 알아야 됩니다. 이미 또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사 의미는 우리가 흔히 역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나는 과거의 사실을 말해요. 사실. 과거의 사실. 우리가 이 팩트를 구성하는 게 시간, 인간, 공간 이게 있다고 그랬죠?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되겠죠? 그 사실을 말할 때 과거의 사실과 또는 기록된 과거 두 가지 역사의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거 이해하겠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거 잘 안 가르치라고. 이거 가르치면 다 잠자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 철학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고 나서 야 우리가 배워보니까 어떠냐 이렇게 배웠던 것들은 역사를 제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과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과거 사실입니다. 과거 사실. 그래서 축구장에서 축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네. 거기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죠. 근데 실제로 어때요? 그 다음날 신문에 보면은 안정환이 또는 뭐 이동국이 한 골을 넣었다라고는 넣은 장면만 나오죠. 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록된 과거예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많은 사실들이 있다. 그러니까 바다나 강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사실들이 전부 다 역사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의미 있고 중요한 것 이것들만 기록에 남는다. 그럼 누가 의미 있다고 누가 중요하다고 누가 판단하느냐? 신문 기자가 하겠죠. 그 신문 기자는 무슨 관점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적 해석을 합니다. 알겠죠? 이런 주관적 해석의 역사를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홀링우드예요. 여러분 책에 찾아보세요. 있죠? 홀링우드. 그죠? 그 옆에다가 예, 크로체라고 써요. 크로체. 그래서 유식을 떨려면 한번 들어보세요. 홀링우드라든지 또는 크로체라든지 이거 두꺼운 책에 있어요. 얇은 책이 없어요. 두꺼운 책. 얇은 책 말고 두꺼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체, 홀링우드 이런 사람들은 주로 주관적인 알겠죠? 이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이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이다. 저는 되게 이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역사가는
자신을 죽이고 오직 사실만으로 역사를 말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사실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야 있는 그대로 해. 사실이 아닌 것들은 말하지 마. 그죠?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과거가 있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게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없애버렸어요. 누가? 일본 놈들이. 또 누가? 중국 애들이. 또 누가? 우리의 성리학자, 유학자들이. 그래서 없는 과거란 말입니다. 없는 과거이기 때문에 있는 것 하나 가지고 없는 과거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어 짐작해야 돼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골목에서 공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공만 나올까요? 아이가 튀어나올까요? 네? 축구공이 하나 툭 튀어나왔어요. 축구공이 골목에서 툭 튀어나와서 큰 길로.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 분명히 저 뒤에 아이가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축구공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한테는. 고조선의 역사 한서질이지. 또는 중국의 역사책에 고조선 역사가 아주 눈꼽만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팔족법 가지고 고조선은 이런 사회였구나. 당군신화를 통해서 고조선 사회가 농경을 위주로 한 사회였구나 하는 건 어때요? 마치 축구공 하나만 보고 그 뒤에 아이가 튀어나올 것을 상상하듯이 이렇게 역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주관이에요, 주관. 이게 주관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눈꼽만큼 있는 작은 사실을 통해서 그걸 침소봉대거나 과장하거나 할 수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거의 알잖아요. 공 하나가 툭 튀어나오면 분명히 공 집으려고 아이가 따라 나온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밟아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역사는 현재 역사.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과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역사책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 잡았어. 이 새끼들이 전시대 노무현이랑 김대중 때 우리 아버지를 막 나쁜 놈으로 다 묘사해놨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어때요? 다시 뜯어 고쳐야 돼. 그러니까 뜯어 고치는 거예요, 지가.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박근혜가 지 꼴리는 대로 역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폴링우드의 또는 크러츠의 관점이에요. 무슨 역사라고? 주관적. 됐어요? 됐어요?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역사란 객관적인 거야.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 놔둬! 라고 하는 게 뭐예요? 랑케. 알겠죠? 랑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적당히 절충하자 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영국의 역사학자 이에치 카예요. 말로 한번 해보세요. 누구라고요? 카. 알겠죠? 누구라고요? 그냥 카. 자동차가 아닙니다. 카예요, 카. 그래서 이 카는 아니야. 사실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현재 역사를 쓰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지나 해석도 중요해 라고 절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세요? 수정 씨는 어떤 입장? 객관적이요? 내가 싫어한다니까 객관적인 사람들. 일본 놈들이 다 없애놓고 남은 그것만 가지고 야! 한국의 역사는 이런 거야! 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라는 함정에 빠지기 쉬운데 조심해야 돼요. 괜찮아요. 자기 마음대로 갖는 거예요. 역사관이란 자기 관점에서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가질 권리가 있어요. 괜찮아요. 알겠죠? 되게 어렵습니다. 아우 따분해. 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골치 아파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역사를 배운다는 것의 의미. 한번 물어볼까요? 은숙 씨. 역사를 왜 공부하려고 읽지 말고 역사를 왜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 왔어요? 배운 대로 말씀드리면 네. 현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본인이 현재가 어때요? 그래서? 현재를 파악해보니까 어때요? 관심을 가지려고 애는 사람. 남지현 씨는? 비슷한데요. 때리지 말고 얘기해. 현재에서 자세하게 이해하는 그래요. 백지현 씨는? 그쪽으로 갈 줄 몰랐죠? 안심하고 있었죠? 그냥 요즘에 좀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 과거를 통해서 예전에는 그냥
그냥 아예 생각이 없었는데요. 네.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를 계속 보다 보면 지금 현재가 보이고 또 미래까지도 봐야 된다. 저희 아이들이 또 크면 그렇게 역사를 배움으로 인해서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 누구 관점이에요? 저 세 명 가운데. 저요? 네. 요즘엔 그냥 저는 토론하고 이렇게 과거의 역사와 이렇게 얘기해보고 절충하는 그런 방향. 그러니까 이에치카의 입장에서 했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좋아요. 이렇게 제가 쭉 갔으면 무슨 거? 알파고? 개 세 건데 이렇게 10% 가면은 이세돌의 형인가 동생이 이차돌이랍니다. 영자 씨? 왜 역사를 배우려고 하세요, 본인은? 처음에는 아이를 제가 배워서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네. 그런 같은 입장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잘 배워서 아이한테 알려주고 싶다. 괜찮아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가 아는 그 논술 강사가 있는데 제 아파트 1층에서 그걸 했었어요. 디베이트하고 뭐 역사교수 한다 보니까 친하잖아요. 같은 아파트니까.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역사 논술까지 한다는데 되게 어렵거든요. 역사는 내가 볼 때 그 흐르는 강물이에요. 늘 변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를 끼고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가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란 강물로 비유하자면 흘러가는 것이에요. 현재적 삶을 띄우는 그 강물이 바로 역사인데 그 밑에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은 강물 밑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강이라는 본질을 규정하는 엄청난 원리와 네? 생태계가 여기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외워 암기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 논술이란 이 역사적 현상이죠. 역사적 현상 뒤에 숨어있는 철학이라는 본질을 끄집어내서 보여줘야 되는데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그 역사 뒤에 어떤 철학적 본질이 있는지를 규명해서 얘들한테 집어넣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얘들을 엉터리로 공부시켜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고 남 밥줄을 끊어놓을 수도 없고 참 못하게 말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지금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오는데 역사 논술 강사도 와서 좀 들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좀 제대로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학습의 목표가 우리 수업 목표가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해놓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고 있어요. 엄마들 생각을.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엄마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잘 알고 미래를 옳게 방향을 잡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제대로 좀 가르쳐주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엄마들이 되게 강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역사의 목적은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는 과거에 대한 지식을 되게 아까 얘기한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책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좀 싫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들 되게 경멸해요. 그러니까 많이 알고 싶으면 그냥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봐. 속다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 뒤에 어떤 의미가 도사리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플렉시블하게 그러니까 그 알파고는 지가 기억된 학습된 그런 것들만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깨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늘 움직여요. 딴 데로 생각을 쉬프트해서 딴 데로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인공지능한테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기계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방향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이를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거예요. 아이를.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 과거의 지식을 늘리는 것. 이거는 절대 컴퓨터를 못 이깁니다. 내가 네이버 지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걔가. 알겠죠? 쳐보세요. 내가 모르는 사실 다 그렇게 맨날 어떤 새끼들이 말이야. 선생님 혹시 이거 알아요? 해가지고 쓸데없는 거 질문을 해요. 제가 찾아보는 거. 그거까지 내가 어떻게 하냐? 나 그거 잘 몰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삶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고 본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이런 의미를 파악해 줘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됐어요? 이해할 수,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언더스탠드 하면 됩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역사학습 목적, 과거 사실을 토대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 아주 모험적인 정답이죠?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럼 역사를 많이 하는 나는 지혜롭냐? 되게 지혜로워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죠? 수긍은 안 해줘요. 그러려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역사를 공부하면 지혜로워야 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역사 학자거나 역사 선생이거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배운 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기 과거를 돌아보세요. 계획표 세우는 거 한번 따져보세요. 계획표는 뭐예요? 아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시험 공부 대비하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7시까지 공부하고 학교 가서 또 하고 하는데 내리 자버렸어요. 그게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 기계랑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입력시키는 대로 딱 하겠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한테 지기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어떻게 발양시켜주고 그걸 돌파하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드느냐는 것은 어머니 몫이에요. 어머니가 진짜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어머니는 거의 신의 대행자라니까요. 신이 바빠서 엄마를 만들어냈다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못 챙기니까 네가 대신 가서 해라라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 자녀들은 여러분한테 의존을 많이 해요.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냥 존재가 있기만 하는 거지 실제로 의존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의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행동하고 잘 판단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현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습득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다. 근데 아는 대로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다. 우리가 유학에서 이렇게 지행합의를 해가지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일치시켜라라고 하는 게 바로 뭐죠? 양명학이죠. 나중에 또 공부할 겁니다. 양명학.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 사고력과 비판력을 기르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역사적 사고력. 그런데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만을 지식을 늘리려고 해요. 그리고 역사를 암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외우지 마세요. 역사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지금 철기시대라고 하지? 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아, 날이 있는 연못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금방 숨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 그냥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본질을 깨뚫고 나면 현상들은 아주 쉬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주의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런데 한국사만이 아니라 우리 한 개인을 돌이켜보세요. 우리 개인은 개성이 강합니다. 개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바로 뭐예요? 특수하다는 거죠. 남과 구별되는 내 아이만의 특수함이 있어요. 나는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특수함을 뽐내고 특수함을 자랑하고 남과 차별화되기 위해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냥 전부 다 보편적인 아이를 만들려고 해요. 영어 하니까 전부 다 영어 해야 돼. 3살 때는 전부 다 유치원, 영어 유치원 보내야 돼 해가지고 마구새를 보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 개인도 이렇게 특수한 면과 보편적인 면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보편성이 있는 거 하면은 한 개인으로서 개성이 있는 겁니다. 개성이. 그런 것처럼 이걸 확대해서 한국사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유전,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 이 두 가지가 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자, 굉장히 이제 특수한 게 많아요. 나는 여러분들하고 엄마들하고 공부하면서 요걸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사는 되게 각별하다. 특별하다. 우리 특별한 한국사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자. 알겠죠? 우리는 마르크스라든지
그런 세계사적 보편적인 세계사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남다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서양은 중세 무슨 사회라고? 농노제 사회. 그죠? 고대 무슨 사회? 노예제 사회. 우리도 노예와 비슷한 뭐가 있었다고? 노비가 있었지만 우리 노비는 인간적인 노비예요. 결혼도 해요. 알겠죠? 재산도 줄 수 있어요. 주인 대신 지가 또 다른 노비가 노비를 또 부립니다. 생산을 또 늘리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것들이 강조된 세계사의 보편적인 흐름과 또 다른 그런 면들이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것이 너무너무 세요.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세서 밝혀지지 않는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다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다 못 가르쳐주고 대신 뭐냐? 백제사가 우리가 모르는 백제사가 있다. 백제의 비류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천황이 됐다더라. 들어보시죠? 못 들어본 사람도 있겠죠? 근데 들어봤어요. 이 들어본 게 중요합니다. 야 그런 게 있다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누구한테? 아이들한테 해주면 아이들도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과제를 내내 다 못해요. 우리 자식한테 손자한테 이어주고 물려주고 해서 그들이 그런 호기심을 그런 궁금증을 풀어서 우리의 퍼즐 조각을 다 맞춰야 된다. 다 못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몇 조각 안 돼. 다 없애버려가지고 몇 조각 남지 않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퍼즐을 다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문제의식을 심어주고 공부 좀 해봐라. 이런 것도 있단다. 아직 다 밝혀지는 않았단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하고 맨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원래 일본 천황이 우리 조선족이래.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하면 잊지 못해요. 나도 옛날 나 중학교 때 가르쳐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게 역사의 큰 문제예요. 해결하지 못한 역사의 큰 문제예요. 교과서에만 있는 역사가 전부 다가 아니다 이거야. 교과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 정리해서 문제 없는 것들만 여기다 담아놨어요. 문제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에이씨 복잡해 이거 건드리면 괜히 쟁점이 심화되고 논쟁거리가 되니까 차라리 빼버려 해가지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오히려 별거 아닌 것들이 많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교과서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도 교과서적인 인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래서 교과서가 재미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과서 외에가 훨씬 더 재미있는 무궁무진한 그것들이 많아요. 그 무궁무진한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길러주도록 엄마들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심어주고 아이들이 정말 그래요? 내가 앞으로 역사에 더 공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그냥 역사는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를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관심을 갖고 역사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다시 합니다. 인류 누구한테나 다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세계사의 보편성이죠. 아까 얘기한 이런 시대군법, BC, AD 전부 다 보편적인 것들이죠.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단군. 그러니까 단기 몇 년? 2333년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연대 군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세계사의 보편성과 상수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자, 지금 바람직한 것은 뭐냐? 지금이 우리가 세계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고유한 것이 한국사의 특성이겠죠. 그리고 어때요? 새로 들어오는 외래 문화들, 보편적인 세계사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다시 새로운 우리 것을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방적 민족주의라고 말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요? 개방적 민족주의. 이거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뭘까요? 네? 개방적 민족주의에 대한 반대 개념이 뭘까요? 다시. 개방적 민족주의를 보니까 어감이, 느낌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괜찮은 것 같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 이민족들이 들어와 살고 있죠? 필리핀 사람 많이 살고 있죠? 캄보디아 사람 많이 들어와 살고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베트남 사람 많이 들어와 살고 있죠? 이래서 어떻습니까? 다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뭐예요? 개방적이다 이거야. 우리 것을 중시하지만 다른 민족의 다른 문화를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곧 뭐라고? 문화라고요.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자. 이렇게 우리 문화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여러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그런 태도를 뭐라고? 개방적인 태도. 알겠죠? 그래서 무슨 민족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계화 시대에 지향해야 될 민족주의가 바로 개방적 민족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상대적인 개념은 배타적 민족주의예요. 우리 것을 대처하는 또는 다른 말은 뭐라고?
폐쇄적 민족주의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자, 이것의 반대 개념이 뭐라고요?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더 어려운 말로 국수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셨나요? 국수주의라고 말해요. 일본 놈들이 바로 그런 국수주의 입각에서 그죠?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우리 민족을 개무시하고 개무시한다는 게 배타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너네들은 원시적이야. 너네들은 노예근성이 있어. 너네들은 식민지적 지배를 받아도 마땅해. 우리가 너네들을 가르쳐줄게. 라고 이런 싸가지 없는 민족주의가 쳐들어온 게 바로 일제 36년 아닙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타적 민족주의가 아니라 무슨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개방적 민족주의를 지향한다. 아시겠나요?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과제는 뭐냐? 개방적 민족, 입에 올려야 됩니다. 무슨 민족주의라고요? 개방적 민족주의.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다른 민족의 유입을 또는 다른 문화의 유입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 태도가 이게 녹아들이는 바뀌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말 안 해요.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알겠어요? 우리는 당군의 후예다. 이런 말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시험에 안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개방적 민족주의라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시대 문법에 의해서 선사시대로 왔습니다.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시대 이렇게 나눈다.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